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말이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온다.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약의 부작용이 무섭다는 글도 보입니다. 근육이 녹는다, 간이 망가진다, 치매가 온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콜레스테롤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며 여러분이 현명한 건강 선택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바로 그 세포막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고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 먹은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혈관에 쌓인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간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놀라우시죠? 간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재료로 삼아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고작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달걀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여러분의 간이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활발하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무엇일까요?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따로, 좋은 콜레스테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혈액처럼 물로 된 환경에서는 그냥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단백이라는 운반체와 결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실어 나르는 운송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HDL은 조직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회수해 오는 회수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LDL이 나쁘다는 건 LDL이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너무 많이 실어 나르면 혈관벽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HDL이 좋다는 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나요? 채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간이 만들어내고 음식의 영향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기를 완전히 끊고 채식만 하셔도 수치가 거의 안 떨어집니다. 반대로 평소 고기를 많이 드셔도 수치가 정상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바로 개인의 체질, 즉 간이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활발하게 합성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육류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연구 결과들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럼 고기가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고기 속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보다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LDL 수치가 높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LDL 수치가 높으면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이 콜레스테롤을 열심히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체질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40대, 50대만 돼도 노인이었죠. 그때는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도 문제가 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수십 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조금씩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LDL 수치가 높은 사람을 동맥경화 위험군으로 분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떨까요? 검진 결과지를 보시면 총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위험한 걸까요? 사실 총콜레스테롤은 LDL과 HDL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높아도 총콜레스테롤은 높게 나옵니다. HDL이 높은 건 오히려 좋은 건데 말이죠. 그래서 총콜레스테롤만 보고 위험하다, 안전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LDL 수치입니다. 또 하나 중성지방이라는 수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검진 결과에 나오는데요. 중성지방은 당일 식사나 음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검진 전날 회식을 했다거나 과일을 많이 드셨다거나 술을 드셨다면 중성지방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루 수치만 보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성지방은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적인 추세를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고지혈증 환자인가요? LDL 수치가 얼마나 높아야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의학적으로는 LDL 수치가 160 이상이면 조절이 필요한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DL이 130 정도로 약간 높지만 젊고 건강하며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LDL이 120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미 심근경색을 겪었거나 뇌경색이 있었던 분이라면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LDL 목표치를 70에서 10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은 분은 혈관의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낮게 유지해야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LDL 수치라도 개인의 위험 배경에 따라 치료 방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과 뇌졸중의 관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뇌졸중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뇌졸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경색, 다른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둘의 위험 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오랜 기간 높은 혈압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에 음주와 노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에게서 뇌출혈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건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뇌출혈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 등 여러 요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뇌경색은 어떨까요? 뇌경색은 동맥경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LDL 수치가 높은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억하셔야 할 건 콜레스테롤만으로 뇌경색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 여러 위험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고지혈증 약, 스타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는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육이 녹는다, 간이 망가진다, 심지어 치매까지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거나 먹다가 중간에 끊으시기도 합니다. 스타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처음 개발된 콜레스테롤 약들은 사실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방식이었는데 효과도 미미하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핵심 효소를 찾아냈습니다. 이 효소의 작용을 막으면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개발된 게 바로 스타틴 계열 약물입니다. 스타틴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LDL 수치를 약 50%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심근경색과 뇌경색 발생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단 한두 개의 연구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백 개의 대규모 연구에서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명확하게 재현되는 약물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 치료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떨까요? 분명히 스타틴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근육통입니다. 복용하시는 분 중 일부는 근육이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드물게는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아주 드물게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 대비 이익의 비율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 즉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고위험군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함으로써 얻는 생존율 증가 효과가 부작용의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스타틴이 필수적 치료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스타틴 공포가 이렇게 큰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만 강조되고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틴 덕분에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과잉 처방 논란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약을 처방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게 사람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처방의 문제입니다. 그럼 정확히 누가 스타틴을 반드시 먹어야 할까요? 첫째,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으신 분입니다. 둘째, 심각한 동맥경화 소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LDL 목표치가 70에서 100 이하로 설정되며 약 없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당뇨병이 있으면서 다른 심혈관 위험 요인도 함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위험군에게는 스타틴이 생명을 구하는 약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LDL이 약간 높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장 약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만약 나이가 들면서 다른 위험 요인이 생기거나 수치가 계속 높아진다면 그때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약 없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습관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 습관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극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이 만들어내고 이건 체질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활 습관이 의미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목표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꾸준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이 줄면 LDL 수치도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흰 쌀밥, 흰 빵, 단 음료수, 과자 같은 것들을 줄이고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당 때문에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꼭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혈압과 혈당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예방의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을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0단계는 아직 아무런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주로 젊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2단계에서는 미리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이런 습관들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1단계는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진 상태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비만이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입니다. 2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고 생활 습관도 철저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잘 관리하면 동맥경화로의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동맥경화 소견이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증상은 없는 단계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나 관상동맥 검사에서 혈관이 좁아진 게 발견되었지만 아직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오지 않은 상태죠.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제 발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단계는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예방이 아니라 치료와 재발 방지가 목표입니다. 2단계에서는 스타틴을 비롯한 약물 치료가 필수이며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치료와 함께 더욱 엄격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많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는 음식보다는 간의 합성 능력, 즉 체질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됩니다. 고기를 끊는다고 해서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보다는 LDL 수치가 진짜 중요한 지표입니다. 넷째, LDL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환자는 아닙니다. 개인의 위험 배경, 즉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지, 심혈관 질환을 겪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타틴은 고위험군에게는 생존율을 높이는 매우 검증된 치료제입니다. 부작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예방은 생활습관입니다. 체중 관리, 탄수화물 조절, 규칙적인 운동, 금연, 혈압과 혈당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약 없이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동맥경화와 뇌졸중을 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흰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저녁 식사 후 30분만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만약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내가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 지금 당장 약이 필요한지,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면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빨간 글씨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건강을 더 챙기라는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씩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걸 실천하실 건지 말이죠.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